서울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말,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무조건 대박이라는 믿음, 지금도 붙잡고 있으면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인구는 줄고 경제는 느린데 우리는 40년 뒤 못 살 집을 지금 비싸게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판에서 잘못 들어가면 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집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서울 집값을 둘러싼 착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 공식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해볼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숫자가 바뀌었는데 사람들 머릿속 공식만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냐, 싸냐는 감정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비교 기준을 세우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바로 소득 대비 집값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때 집을 사려면 몇 년이 걸리냐는 거죠. 이 지표가 높을수록 집값은 부담이 크고 거품 가능성도 커집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수준이고 평균 가구 소득이 6천만 원이라 치면 단순 계산으로 2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평균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남 같은 핵심지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체감은 더 잔인해집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도쿄 같은 도시와 비교하면 이 비율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말은 서울이 무조건 세계 최고로 비싸다는 단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소득과 성장 속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대에 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실수요만이라면 설명이 되지만 정책, 기대, 대출, 심리까지 섞이면 거품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재건축 이야기가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건축을 로또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과거의 공식입니다. 예전에는 낮은 층수 아파트를 규제를 풀어서 크게 올리면 새 집도 받고 평수도 늘고 돈까지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시절엔 용적률 여유가 컸고 인구도 늘었고 경제 성장도 빨랐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면 들어올 사람이 많았고 돈도 돌았고 가격도 받쳐졌죠. 그래서 재건축이 거의 자동 수익처럼 굴러가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성장률도 예전처럼 높지 않습니다. 공급을 늘려도 미래의 수요가 과거처럼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똑같이 초고층을 올리며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절차가 길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갈등도 많아서 10년 이상 끌릴 때도 많습니다. 연세가 있는 소유자는 공사 끝나기 전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기고 젊은 소유자는 분담금이 얼마나 튈지 몰라서 겁이 나죠. 분담금이 왜 무섭냐면 처음에 제시된 숫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3억이라던 게 몇 년 지나면 8억, 10억으로 뛰는 사례도 나오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환율이 흔들리면 공사비는 거의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특히 고층으로 갈수록 비용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높이 올릴수록 구조와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공정이 복잡해지고 기간도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초고층 재건축일수록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면 돈을 못 내는 세대는 입주 자체가 막힐 수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30억이니 분담금 10억을 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품이 꺼진 뒤에 가격을 상상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조정되어 그 집이 15억 수준으로 내려가면 계산이 통째로 깨집니다. 재건축은 미래의 가격이 현재보다 더 높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익이 나기 쉬운데 앞으로 인구가 줄고 경기 흐름이 약하면 그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분담금을 못 내서 집을 넘겨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40층, 50층을 새로 지으면 멋져 보이지만 50년 뒤에 그 건물을 다시 손보거나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높은 층수, 더 높은 공사비, 더 큰 분담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고층은 관리비도 높고 설비 교체도 비싸고 유지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처음엔 프리미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누적됩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임대료가 낮아지고 단지 이미지가 꺾이고 가격도 눌릴 수 있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초고층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위험도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뉴욕의 초고층 콘도 사례를 꺼내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초고층은 전제가 다릅니다. 그곳은 초고액 자산가가 별장처럼 들고 있고 관리비와 부담금을 낼 여력이 압도적입니다. 서울의 다수 단지가 그런 구조를 갖추긴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재건축은 멋진 새 집을 얻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미래 부담을 당겨오는 이야기일까요? 예전처럼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건이 바뀌었고 비용 구조도 바뀌었고 수요의 미래도 달라졌거든요. 집값이 무섭게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더 강한 한 방을 찾습니다. 전세로 버티다가 재건축으로 뒤집고 마지막엔 대출로 밀어붙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한 방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을 묶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방식 자체를 새로 짜야 합니다. 재건축의 분담금과 초고층의 미래 부담을 받죠. 이번에는 전세가 왜 사라지고 월세가 왜 올라가며 그게 집값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공격보다 생존 설계가 먼저인 시대입니다. 먼저 월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요즘 월세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깜짝 놀라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고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면 또 함정에 빠집니다. 월세는 결국 집값과 금리, 그리고 전세의 붕괴가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전세는 원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월세 부담 없이 목돈을 모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제도였죠. 하지만 전세가 투기 도구로 너무 많이 쓰이면서 구조가 망가졌습니다. 갭 투자, 빌라 전세 사기, 보증금 사고가 반복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안전한 쪽으로 돈을 옮깁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꺼리고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전세를 무서워하게 되죠. 그래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월세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이건 정책이 막는다고 멈추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럼 월세는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월세는 단기간에 출렁일 수 있지만 큰 방향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줄면 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다만 월세가 올라가면 집값이 무조건 같이 오르느냐, 그건 또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나옵니다. 월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사회에서는 집을 들고 있는 비용이 커집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세금과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니까 집값을 무작정 올리고 싶다는 심리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보유세가 등장합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비용이 드는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고 시장이 식는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로 보유세가 약하면 사람들은 집을 쌓아두고 버티는 쪽으로 기울죠. 그래서 어떤 구조가 생기냐면 거래는 줄고 가격은 고집이 세집니다. 팔면 세금이 크고 들고 있어도 부담이 적으면 사람들이 안 팔거든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고 조금만 수요가 붙어도 가격이 튀기 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답답한 느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기다림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버틸 체력이 있어야 기다림이 전략이 되고 없으면 그냥 고통이 되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선택. 이 선택은 상승장에선 영웅이 되지만 조정장에선 바로 짐이 됩니다. 집은 도망가지 않는데 이자는 매달 도망치지 않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감당 가능한가?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감당이 가능하다는 건 대출을 받더라도 숨이 막히지 않는 수준이라는 뜻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도 유지가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당 가능한 집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서울 핵심지 아파트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시장은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형 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같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지 지분과 입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빌라는 지금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죠. 전세 사고가 크게 터지면서 사람들이 빌라라는 단어만 들어도 피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극단적으로 외면하는 자산은 가격이 눌려 있을 수 있고, 제대로 고르면 장기 보유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투자처럼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안전한 지역, 대지 지분, 거래 구조, 전세 보증, 등기 상태 같은 기본 확인을 하나라도 놓치면 수익이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 접근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1주택자는 어떨까요? 1주택자의 가장 큰 착각은 집값이 오르면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과 유지비도 같이 오르고 갈아타기도 더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자녀 세대까지 생각하면 집값 폭등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핵심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집을 투자로 볼지, 삶의 기반으로 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삶의 기반이라면 과도한 레버리지와 무리한 갈아타기 욕심을 줄이고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정책 이야기도 정리해보죠. 사람들은 늘 규제로 잡아야 한다,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현실은 둘 다 단독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공급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수요를 누르는 정책은 즉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쌓이고 시장이 더 굳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얼어붙고 풍선 효과가 생기고 실수요자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정책은 단기 충격과 장기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사야 합니까? 언제가 바닥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 옵니까? 정확한 날짜를 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징후를 보는 건 가능합니다. 가장 강한 징후는 시장이 스스로 공포를 드러낼 때입니다. 거래가 급감하고 호가가 꺾이고 금매가 늘어나고 금리가 부담이 될 때, 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가장 사기 싫어하는 구간이죠. 역설적으로 그 구간이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회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무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기회입니다. 상승장에서 비드로 올라탄 사람은 하락장에서 버틸 체력이 부족해지고 그때 매도 압박이 나오면서 손실이 현실이 됩니다. 또 하나의 관점, 환율과 실질 가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집값이 올랐는데도 외국인 입장에선 싸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화폐 가치가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집값이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있는데 정책과 심리가 막아온 시간이 길었다는 점, 막는 시간이 길수록 부담은 커지고 결국 터질 때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믿음은 결국 무리한 대출로 이어지고 그게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집이 꼭 필요하다면 내 생활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1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내 집은 자랑이 아니라 방어막이라는 생각이 훨씬 안전합니다. 재건축은 예전처럼 자동 이득이 아니고 초고층은 미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세는 점점 약해지고 월세는 올라가며 그 과정에서 집값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죠.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 방이 아니라 내 체력에 맞는 선택입니다. 집을 사든 기다리든 월세를 살든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공통된 정답은 있습니다. 무리하면 위험해지고 감당하면 살아남습니다. 지금 시장은 욕심을 시험하는 장이 아니라 생존 계획을 시험하는 장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어떤 방향이든 최소한 크게 다치지 않을 겁니다.